러시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디지털 루블이 2023년부터 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에 단계적으로 이제 도입을 시행해서 그래서 오늘도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제 러시아의 근본이제 CBDC에 대한 내용인데,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올렸던 바가 있지만, 러시아가 근본이제를 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되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 한때 그 금 가격을 고정시켜서 이제 매입을 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러시아가 근본이제를 실시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최근에 또 이제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뉴스는 여기인데요. 러시아 정부, 이게 사실 영어인데 이게 한국어를 이렇게 한 거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 해석이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랑 같이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알렉세이 모이시에프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부 상품에 고정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명확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밑에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러시아 국영통신사 테스는 화요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차관이 정부가 미국 달러와 유로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결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스위프트 제재가 있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그 갖고 있던 외환보유고가 다 동결되고 뭐 그 다음에 그 은행 간 결제하는 것도 안 돼가지고 그 러시아가 그 경제적 제재를 엄청 받았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언제든지 또 미국과 서방이 그렇게 또 경제 제재를 할 수 있고, 지금도 뭐 이미 제재지만 또 러시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그런 걸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러시아는 일단 이거에서 먼저 탈피하고자 요런 것들, 그러니까 달러와 유로, 그러니까 달러와 서방의 그런 제재에서 벗어난 그런 결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굳은 의지,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뭐 그런 걸 많이 행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무장관은 러시아 정부가 중국, 벨로루시, 북한을 포함한 우방 국가들과의 플랫폼을 제정하기 위해서 추가 규제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추가되는 게 사실 브릭스죠. 그리고 이번에 얘네들 말고도 플러스 돼가지고 이란이라던가 아르헨티나라던가 터키라던가 요런 국가들 포함된 브릭스 플러스까지 이제 같이 결제망을 좀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뭐 여하튼 아무튼 이 재무차관은 우리는 이러한 플랫폼에서 사용될 상호 수용 가능한 토큰화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국가와 개발 중인 플랫폼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토큰화된 도구, 그러니까 암호화된 도구라고 말하는데, 사실 정확히는 제가 표현을 하면 암호화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기반이 된 그런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화폐를 만든다는 뜻이고, 요런 것들은 이제 좀 뭔가 서방의 제재, 막 인터넷 제재 요런 거에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결제은행 간의 그런 거에서도 더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뭐 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가격 안정된 코인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암호화폐들이 막 가격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뭐 비트코인만 봐도 벌써 뭐 마이너스 70%가 고점부터 떨어지고 요런 위험성이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 안전한 자산들로 이렇게 다 담보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가격이 크게 안 변하는, 가격 안정성이 되게 뛰어난, 그래서 뭐 달러라던가 유로라던가 뭐 요런 것들을 보통 많이 쓰죠. 그런 걸로 이제 가격 안정성, 안전한 코인 요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예를 들어 금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부 상품에 고정될 수 있으며, 아주 중요하죠. 금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부 상품, 그러니까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막 달러나 유로 같은 거를 썼지만, 사실 달러나 유로도 전혀 안전한 자산이 아니다. 왜? 자기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막 엄청나게 찍어낼 수도 있고, 막 양적 완화 같은 걸로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찍어낼 수도 있는 거고, 특정 국가들은 너네들 갑자기 갖고 있는 달러 사용 못
못하게 막 막아버려가지고 그렇게 사용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컨대 요것까지는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일개 개인들도 또 이제 뭐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IMF 때만 해도 달러 인출 막 안 된다고 이제 해가지고 국가에서 막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법 같은 데 보면은 달러 같은 거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고, 물론 거기에 금도 같이 껴 있어요. 뭐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금과 같이, 심지어 인디언들도 금은 가치를 인정해서 거래 수단으로 받아주거든요. 예, 그 정도로 금과 같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이렇게 안전된 그런 상품으로 고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애초에 러시아가 모아온 금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그 가치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미국과 유럽연합이 강한 제재의 대상이 됐다. 스위프트 제재 말하는 거죠. 바로 나오네요. 예, 이유는 지난 3월 메시징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많은 러시아 은행들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미국 해외 자산 통제국은 이제 여러 러시아 법인과 국민을 특별 지정 국민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 관리들이 부과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서명했지만 국가 중앙은행은 국경을 넘는 지불에 암호를 사용할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그 한창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걸로 인해서 그 러시아 국민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국민도 그렇고 이제 뭐 피난을 가거나 뭐 그럴 때, 아니면 뭐 이제 거래를 받거나 할 때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는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이 루블화의 안정을 되찾는 거고, 그리고 이런 국가, 이런 독재에 어쨌든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반기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암호화폐는 그 출처를 막 다 따지고 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막 해외로 도피하는 자산들, 뭐 요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 통제 안에 넣거나 뭐 요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암호화폐는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내서 설명을 했지만, 근데 자기네들이 하려는 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예, 그걸 CBDC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런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비슷한 이제 또 이야기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또 보면 러시아 2023년까지 CBDC 도입한다. 러시아 은행에 따르면 완전 전부는 아니어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지불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 거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거래를 다 이 디지털 화폐, 우리가 이제 만든 이 CBDC로 다 거래를 하게끔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특정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살 때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이 디지털 화폐, 우리가 그 금과 같은 자산으로 기반이 된, 담보가 된 이런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도록 만들 거다. 근데 사실 요 말 저는 딱 그거 같거든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천연가스일 것 같다. 예, 너무 속셈이 뻔해 보이는데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 옛날에 천연가스 이거 구매할 때 루블화 혹은 병화 이 두 개로만 우리가 받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그 루블화는 말 그대로 그냥 루블화, 러시아 화폐고, 경화는 금이나 은이나 백금 같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런 것만 받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이 즉슨 금이나 은이나 그 백금 같은 경화와 루블화는 동등한 가치를 갖고 우리는 그거를 되게 신뢰한다라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맥락이 똑같네요. 네, 맥락이 똑같은 것 같고, 러시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디지털 루블이 2023년부터 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에 단계적으로 이제 도입을 시행해서 거의 모든 것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2025년까지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스위프트 때문에 이제 요런 걸 만들어야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폐 전쟁하고 기축통화 패권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결제 시스템 만들겠다, 요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엉뚱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러시아의 금 보유량을 가져왔는데 정확히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금 보유량을 갑자기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거의 몇 배가 올랐죠? 5배가 넘는 수준으로 지금 금 보유량을 늘렸어요. 근데 요것도 일단 러시아랑 중국 둘 다 이제 2008년부터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갑자기 금 보유량을 늘렸는데 2008년이 이제 그 제로금리 플러스 양적 완화 이런 거 했던 시기죠, 미국이.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그 통화 정책의 막바지에 다다른 시기고,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러시아는 사실은 기축통화 패권에 대한 전쟁을 준비했던 게 아닌가. 원래 요럴 때 금 많이 모으거든요. 패권 국가의 기축통화의 통화 정책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래서 이 통화 정책 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화 정책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거의 이제 2단계 막바지, 거의 3단계에 다다랐던 시점부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금을 모아가지고 다음 패권 전쟁을 노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고 사실 그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엄청 모았어요, 이전부터. 그래서 요걸 보면 금을 일단 많이 모은 것도 모은 건데 우리가 요걸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금 생산량, 그러니까 그 국가가 금을 생산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은 이걸 이제 내림차순에서 가장 많은 국가 1위 중국. 이거 사실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호주,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이 이제 미국, 캐나다. 보통 미국, 캐나다가 제일 많이 캐는 걸로 아는데 사람들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이 캐고 이제 3등이 러시아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벌써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벌써 이제 그 브릭스 국가들이 보이죠. 금 일단 생산량 자체도 많아요, 이 국가들이. 여기서 이제 특히 러시아는 그래도 금을 수출을 하는 편인데 중국은 이제 2008년부터인가 이제 이때부터 아예 금을 생산을 하되, 그리고 금을 수입도 하되 수출은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그냥 무진장 쌓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공식 금 보유량은 진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이쪽 업계에서 되게 중론이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금 매장량도 보면 1위가 이제 호주, 그리고 2위가 남아공, 3위 러시아. 뭐 요렇게 또 브라질, 중국 요렇게 보면 일단 여기도 브릭스 국가들이 엄청 많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생산량도 3위, 매장량도 3위.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이렇게 미친 척하고 금을 모았는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왜 자꾸 막 뭔가 화폐를 금에 연동하려고 하는지는 너무 뻔한 이유가 그런 거겠죠. 뭐 일단은 뭐 금이라는 것 자체가 5,000년 동안 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고, 지금도 뭐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모으고 있을 뿐더러 최근에는 달러 비중보다 금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뭐 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 금으로서 만약에 기축통화 패권을 잡아버린다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건 얘네죠. 금이 많은 만큼 화폐 발행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통화에 대한 그 가치도 훨씬 더 클 테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거는,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뭔가 너무 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뭐 글로벌 근본이제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홀리머니의 재무 책임자인 존 버틀러는 근본이제로의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본이제가 끝난 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특히 미국은 이제 근본이제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통화정책을 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서 근본이제가 안 좋다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근본이제가 안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각각 그 통화정책의 시스템이 그냥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근본이제 그거 너무 구닥다리 같은 그런 통화 시스템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본이제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근본이제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그냥 반짝이는 돌덩이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런 거에 투자를 해. 그걸 왜 모아? 약간 요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에 좀 일반적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버틀러가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이유로 금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많은 투자들은 특히 지난 3주 동안의 성과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또 많이 떨어져서 금 가격도 한 10% 정도 지금 하락했죠. 버틀러는 키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금 가격이 너무 낮아 시장에 청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으로 뒷받침되는 국제통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근본이제가 된다면
본다면 온스당 5만 달러 정도의 범위가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 가격이 한 1740불 정도 되잖아요. 지금 금 가격이 1740불인데 근데 이제 근본이제가 되면 금 가격은 한 5만 달러 정도 요 바운더리 요 언저리라는 뜻이죠. 대충 한 4만 8천에서 한 5만 2천쯤 되지 않을까 요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될 거다라는 거죠. 일단 제가 이전에도 분석을 해봤지만 근본이제가 되면 지금의 금 가격은 애초에 말이 안 되고 한 10배 정도는 최소 10배 정도는 올라야 되는 게 맞고 5만 달러도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만큼 화폐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또 코로나 팬데믹까지 해서 M2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M2가 이제 통화량이죠.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걸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 이 정도 될수있다는 거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금은 투자자들에 의해 가격이 매겨지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매파적인 연준은 금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그 연준의 매파적인 행동으로 금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했다. 우리가 현재 매파적인 순간을 떠날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으니까 이걸 잡겠다고 미친 척하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긴축적이죠. 이렇게 정말 그 긴축적으로 금리 팍팍 오르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쫄아가지고 시장 투자자들이 쫄아가지고 이제 금 가격도 떨어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순간 이제 기준금리도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인플레이션은 지금 8%에서 9%인데 근데 기준금리는 이제 기껏해야 2.2%고 이번에 만약에 0.75%포인트 인상을 하면은 이제 3%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는 이제 고점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건 저희 예측인 거고 실제로 정확한 고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장단기 금리차 그것도 10년물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차를 좀 보고 하는 게 좋긴 한데 그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어쨌든 그냥 대략적으로 3%라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많이 못 올리는구나. 얘네들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고 그거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러니까 금리가 고점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금 가격은 올해의 모든 손실을 회복하고 실제로 새로운 최고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죠. 저도 이거는 어느 정도 동감하는 말이긴 해요. 저는 요거는 되게 동감하는 말이고 그러나 투자자들이 글로벌 변동성 속에서 안정성을 추구함에 따라 미국 달러는 놀라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진짜 모든 자산 주식, 채권, 금 암호화폐 할 것 없이 그냥 모든 자산이 다 떨어졌잖아요. 유일하게 진짜 올랐던 게 달러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놀라운 달러 강세 그 얘기입니다. 버틀러는 달러의 강세가 금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건 당연한 거죠. 달러 지수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금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버틀러는 특히 브릭스 국가가 이제 근본이제를 준수하는 준비 통화를 개발하는 경우가 달러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봅니다. 버틀러는 브릭스 국가가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통화로 일종의 금으로 뒷받침하는 통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건 너무 명백하죠. 왜냐하면 브릭스 국가가 그냥 미친 척하고 금만 모았어요. 거의 한 20년 동안. 그리고 이제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까지 보면은 거의 지금 금을 작정하고 모으는 애들은 얘네인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이제 너무 당연하게도 다음 얘네들이 새로운 그 결제 통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럼 금 말고 다른 선택지를 가져오는 거는 좀 웃기지 않나. 오히려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틀러는 사실 누구도 금을 인쇄할 수 없고 이거 맞는 말이죠. 금은 빅뱅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니까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금은 한정돼 있다. 그리고 그 금이 보통 그 행성의 가장 중심부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해까지 뚫고 들어가면은 금을 좀 많이 캘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많이 뚫었던 것도 지각의 절반의 절반도 못 뚫었던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각의 절반의 절반도 못 뚫었는데 그 밑에 멘틀이며 외핵이며 요런 것까지 다 뚫고 들어가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동의합니다. 누구도 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자연이 사용할 수 있는 금의 양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도 또 결국에는 브릭스 국가의 그 새로운 결제 통화가 금을 담보로 한 결제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되게 동의를 하고, 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뭐 여러분들도 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러시아가 CBDC를 준비한다고 하는 게 사실 단순히 러시아만의 CBDC일까, 아니면 브릭스의 결제 통화를 그거에 대한 밑밥을 까는 건가, 요게 저는 조금 헷갈리긴 해요. 예. 진짜 그냥 러시아의 단독적인 그 근본이제 CBDC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브릭스의 그런 결제 통화에 대한 밑밥일지,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보다 에너지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 맞죠. 근데 에너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국가의 뭐라 해야 될까? 주요 수출 자원 같은 거고요. 근데 이 에너지를 거래함에 있어서 어쨌든 에너지를 거래할 때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그 화폐에 대한 그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이전까지는 석유가 그 가장 그거였는데, 석유를 거래하기 위해서 오로지 달러로만 가능해 해서 이 달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던 거고, 전 세계가 달러를 사용하게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뭐 비슷하게 석유뿐만 아니라 뭐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를 기준으로 두고 이거를 거래할 때 이제는 우리 화폐를 써야 돼 라는 그런 명분을 세워서, 그러니까 화폐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금과 에너지가 뭔가 같은 선상에서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는 그냥 그 달러 자체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만, 뭐 러시아 루블을 하라고 한다면 이거를 갑자기 사람들한테 쓰라 그러면 안 쓴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위태위태하니까 러시아 루블화? 이거 어느 순간 러시아 갑자기 확 무너지면은 내가 이거 러시아 루블화 한 1억치 들고 있었는데 이거 다 빵원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차라리 러시아는 망할 수 있어도 이 러시아의 루블화는 금에 연동돼 있어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망해도 이 루블화를 갖고 있는 너네는 안 망해 라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전에도 기축통화 패권이 바뀔 때 보면 왜 금을 모았고 그 금을 담보로 한 화폐를 내세웠는가 하면 사람들은 그냥 그 몇십 년 동안에, 길면 막 100년 동안의 그 패권에서 그게 이미 인식에 쌓여있다 보니까 그 나라의 화폐가 안전한 화폐라는 게 박혀 있어요. 그것보다 안전한 화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항마를 내세우게 된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짱이야 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달러보다 우리 화폐 이거 금이랑 연동돼 있어. 우리 나라가 망해도 이걸 갖고 있는 너네는 구매력을 보존받을 거야 라는 그런 거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시작이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걸린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축통화가 정해지잖아요. 기축통화가 정해지면 이거와 다른 국가들, 뭐 예를 들면 뭐 한국도 있을 거고 일본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다른 나라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원화도 있고 엔화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변동 환율제로 거래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돈이, 그러니까 원화가 꼭 근본이제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944년인가요? 예, 브레튼-우즈 협정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이 근본이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달러 이퀄 금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그 달러 말고는 근본이제가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영국도 근본이제가 아니었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근본이제가 아니었어요. 기축통화가 무슨 본이제냐가 중요하지, 원화는 근본이제를 안 써도 돼요. 그냥 여기랑 이제 변동환율로 이제 뭐 거래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뭐 이제 나중에 돼서는 고정환율을 썼지만 그 고정환율을 쓰다가 IMF를 맞은 거고, 예, 어찌됐든 뭐 다른 국가들은 그 근본이제를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예,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무슨 본이제냐가 중요한 거지. 예.